내년도 나라 살림에 쓸 예산이요 460조 원을 넘나드는 이른바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2011년에 제출한 2012년 예산 증가폭 이후 따져보면 최대폭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방선거 압승 이후 슈퍼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서 슈퍼 예산이 어떤 의미가 될지 한공대 경영학과 허유영 교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일단 초안이 나온 상태인데 예. 규모만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460조 원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예산인지 국민들께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460조 하면은 저도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나라 살림 규모인데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300조를 넘어선 게 2010년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400조를 넘어선 게 2016년이었고,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다시 또 60조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근데 그만큼 또 뭐 나라 살림에 쓸모가 있어서, 쓸 데가 있어서 이렇게 늘었겠죠. 이번에 늘어난 거를 보면은 주로 우리 정책의 그 중심이 어디로 변하고 있나, 그걸 네. 볼 수 있는데, 많이 늘어나는 게 가장 비중이 큰 게 이제 복지 부분 예산이고요. 네. 154조니까 지금 2년 연속 6%대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다음에 가장 또 증가율만 보면 늘어나는 것이 이제 교육 부문입니다. 교육 부문이 이제 12.8% 정도, 그리고 국방 부문 이제 그 장병 여건 개선으로 해서 네. 그래서 대략 그 통일 외교까지 해서 4개 부문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정부가 고민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림 부문이라든가 네. SOC 부문이라든가 문화체육 쪽도 이제 줄였죠. 그래서 이제 늘릴 땐 늘리고 줄일 땐 줄이겠다 하는 그런 거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사실 뭐 해마다 예산이라는 게 느는 거지만 이렇게 2년 연속 6%대로 늘리다 보니까 이제 460조에 달하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 금액이 정부가 딱 못 박아서 460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각 부처 예산과 기금 총 지출 요구 규모를 따져 보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건데 네. 그럼 각 부처에서는 왜 이렇게 과거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신정부 들어서 2년 차 들어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정책 기조가 어디에 지금 무게가 실리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그 458조 1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 9월 2일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할 때 되면 이것이 또 추가가 되고 해서 해마다 경험적으로 보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460조대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 기간 동안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는 그 내역을 들여다보는 그 지표일 수가 있거든요. 네. 정확히 이 사소한 그 변화가 바로 그 정책 방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예산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뭐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6.13 지방선거와 결부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경제 정책 방향 예, 얘기하셨지만 예, 어쨌든 예.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예. 지금 현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는 힘이 실리게 될 게 자명해졌거든요. 그렇죠. 이런 예상과도 결부지어 본다면 네.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여당 이제 압승이 되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래요.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놓고서 이제 기대도 되고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정부 여당 청와대죠.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뭐 걸림돌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그만큼 책임이 커진 겁니다.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정치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는 국민적 관심이 어떤 대북 문제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일반적인 국민의 관심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좀 기대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어떤 나타났던 문제점들,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학습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좀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기대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더 이거를 정책 기조를 잘못된 부분을 짚어보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그 지속해 나갈 때, 더 강화해 나갈 때는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는 거죠. 네. 기재부가 이제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통보하면서 제시한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보면은 네. 네 가지입니다. 자,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응, 혁신 성장, 국민 안전. 먼저 첫 번째로 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금년도 정확히 3개월 전에 3월 14일 날 청년 일자리 대책 그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고요. 전체 그 모든 대책이 다 망라되어서 이제 한 분기가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청년 일자리 이 대책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때도 역시 4대 뭐 4가지를 내놨죠. 역량 강화라든가 창업 지원이라든가 신속한 그 취업이라든가 네. 뭐 자산 증식이라든가. 근데 보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청년들이 정말로 그 일자리가 없느냐? 일자리는 있죠. 왜냐하면은 일자리를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죠. 눈높이가 안 맞다는 안 맞는 말씀이신가요? 거죠.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너네 졸업하고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어떤 일자리를 원하느냐? 네. 보면 거기에 답이 있죠. 대기업을 원하거나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거죠. 직장을. 그럴 경우에 결국은 그런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결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3월 14일 날 종합대책을 보면은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자리라고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 정책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청년 실업, 뭐 청년 고용 문제 계속해서 뭐 사회적 화두이죠.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스포츠를 보면 청년 실업률 10.5%로 일자리 쇼크 또 뭐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자명해 보이고요.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의 경우 2021년까지 의무 고용을 3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혔고, 결국 계속해서 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를 본다면 공공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삼아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겠다.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공무원 수 늘리는 것, 네. 이것이 이제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사실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공공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의 시너지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한 단적인 어떤 성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반면교사로 봐야 될 것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이틀 만에 인천공항 방문해서 네. 10,000명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그것도 공공부문에 대한 그 확충이죠. 용역회사 직원들을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결국은 지금 1년 지나서 해놓은 것이라고는요. 정규직 전환 3,000명이 되었지만 네.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용역회사 있던 그 직원들을 자회사로 옮겨놓은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일자리 공공부문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네. 어떤 그 인천공항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정부 입장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당장 돈이 들어가도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부의 의중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효과는 있는데요. 예. 네. 정부 재정이나 세금을 투입해서 소득을 늘려준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은 그 기업이 그 생산 활동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소득으로 전가해주고, 사실 그 소득이 소비를 끌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 그동안 좋은데 지금 이것을 지금 역으로 이제 실험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일각에서는요, 이번 예산의 쓰임새를 보고 사회 간접 자본 예산 SOC라고 하죠. 이 예산이 10% 이상 깎일 위기다. 이것이 결국에는 내수와 일자리에 즉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착오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네. 역시 패러다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SOC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을 줄인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사회간접시설이 뭐 이렇게 취약한 나라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쪽에는 이제 단기적인 고용 효과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쪽을 줄인 것은 뭐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소프트 파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하자는 의지가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그 트렌드로 보면은 이제 적절히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 뭐 남북 교류라든지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포함하는 이 외교 통일 분야 예산에 증액 요구된 점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이번 예산을 보면은 그 ODA라든가 예. 네. 개도국에 대한 그 공여라든가 통일 외교 쪽에 이제 예산을 늘렸는데 그것도 방향이 괜찮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묘라고 하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그동안 지적이 되어 왔죠. 그 해외의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어떤 공여라든가 그런 쪽의 활동이 좀 약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고요. 그래서 최근까지 쭉 이제 그 코이카라고 하는 국제 협력단을 통해서 늘려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 공여 ODA 사업을 더 늘려가겠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외교 통일이연 뭐 이번에 당연히 남북 교류를 준비하는 그런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 본다면요. 최근 정부가 이제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자체에 대한 비난을 사실 직간접적으로 받아온 게 그렇죠. 사실이지 예. 않습니까? 이번 슈퍼 예산이 저소득층 소득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슈퍼 예산을 통한 접근법이라고 할까요? 전문가 이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은. 아, 네. 예. 근데 금년도에 1년간 나타났던 그 소득주도 성장과 그 최저임금을 통한 그 네. 어떤 그 빈부격차, 소득격차 해소가 오히려 그 역효과가 더 컸던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난 1년간을 보니까 가계소득이 하위 10% 계층이 오히려 더 소득이 8%나 줄었고 상위 10% 계층은 오히려 뭐 9.3%가 늘었더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정부가 또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또 이거를 네. 촘촘히 따져가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또 뭐 이거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신년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으나 이것을 네. 꼼꼼히 그야말로 꼼꼼히 챙겨서 예. 실효성 있는 곳에 이것이 잘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혁신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 명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첫 번째로 이제 보유세 개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보유세 개편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뉴스 조금 전에 했던 뉴스 보니까 예. 네. 여당에서도 이거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뭐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가 이제 보유세인 거지요. 네. 근데 이번에 여당과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 고려할 게 있는 게요. 예. 이 종합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2003년에 종합부동산 세법이 생겼고요. 2005년에 사실 시행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조세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고요. 2006년에는 그걸 좀 바꿨죠. 그래서 그 개인 소득 합산에서 이제 가계 소득 합산으로 바꿨는데도 역시 그게 2008년에 위헌 판결이 났어요. 네. 이걸 우리가 그 조세를 늘린다고 했을 때 조세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조세 저항은 뭐냐면 그 납세자들이 직접적인 저항의 문제가 아니고요. 세금이 늘어나면 그 시장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 예. 또 이미 지금 그 정부는 국토부는 이미 부동산 투기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수도권에는 잡혔다고 보여져요. 어느 정도 증가율이 둔화됐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또 엮이는 건 뭐냐면은 지방에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유세가 더 강화되면 사실은 기대하는 그 효과보다는 그 역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역효과는 뭐냐면 우리 경제 전반의 소비가 위축되고 네. 돈이 안 돌고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이런 그 양면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빈부격차냐 아니면 투기가 과열된 투기냐 세금을 늘리기 위한 세수 확충이냐 다 좋을 수가 있으나 네. 그것보다 그런 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5년에 겪었던 그 종합 부동산세의 그 어떤 그 교훈을 이번 정부도 좀 충분히 좀 새겨뒀으면 합니다. 그럼 큰 틀에서 본다면 만약에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보신다면 보유세 인상이라든지 그런 개편 방향이 네. 이른바 뭐 돈맥경화라든지 예, 더 크게 예. 본다면 소득주도 성장에도 네, 네, 결국에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그 역기능이 더 커요. 사실은 지금 LH 공사 같은 경우는 좀 전국적으로 그 공급 물량을 서민들을 위한 공급 물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그 민간 부분에서도 짓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서 나타나고 늘어나고 있어요. 이 미분양 아파트가. 그러는 동안에 이제 순기능으로 수도권은 좀 잡혔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금을 더 갖다 이제 압력을 하면 하방 압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돈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뭐 지금 슈퍼 예산,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둔화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또 경기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둔화 극복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 지금 어떻게 정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의 그 고민도 상당히 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난 그 이번 달이죠. 그 3일 날 그 KDI가 국책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둔화 침체를 우려했고요. 공교롭게 같은 날 민간경제연구원인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 경제가 그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섭섭한 발표일 수도 있죠.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뭔가 하는데 1년 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네. 경제라는 거는요. 그 의도한 대로 도는 것이 아니고 그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구호는 있으나 그것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아주 격렬한 토론도 좋고 네. 아주 깊은 고민을 같이 얘기하는 것은 좋으나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그 경제 주체는 그 기업이거든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적극 듣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취약하고 우리는 가는 길이 이런데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해보자. 그러는 동안 경제는 한번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것을 부양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좀 무엇이 안 되는지는 좀 제대로 짚어보고 또 챙길 것은 제대로 챙기고 이번 예산도 작년보다 29조 가까이 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다 국민의 세금인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늘어나는 그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리 집안 살림을 해도 벌어들이는 걸 봐가면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그 국회나 정부는 들어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쓸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걱정되는 건 세금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금년도 정책 방향과 그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년에 460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조달할 수 있겠는가. 지금 늘어나는 국가 채무도 지금 1,550조예요. 네. 그것을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 여당이 물론 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분명히 동력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예, 맞습니다. 더 철저히 되돌아볼 책임도 생각이 커진 겁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네. 허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